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2강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충이라고 해서 가벼운 이야기만 나올 것은 아니고요. 우리 치료를 관통하는, 치료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치료의 목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또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2강의 마지막에서 나왔던 부분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공황이 있을 때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공황이 없을 때, 공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실제로 공황장애이냐 또는 그냥 공황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공황이 올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며칠 동안 본인 스스로가 어떤 행동들을 공황이 없을 때 취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공통적인 몇 가지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공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제가 말하는 범주 안에 속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회피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공황이 올 것 같은 장소, 또 공황이 한번 왔었던 장소를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공황장애가 공황으로 고생을 하는 병인데 공황이 안 올 수 있다면 회피하는 게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사람이 많은 마트를 잘 안 갑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 온라인 쇼핑으로 대신한다든지 사람이 많은 이런 대중교통 시간을 피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황이 오는 것 자체를 이제 피하는 회피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피 행동이 나쁜 것입니까? 회피 행동만 잘하면 공황 없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많은 곳도 대중교통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나 제약이 가해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지 않았을 때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 중에 3분의 2, 상당히 반수가 넘는 거죠. 반이 넘는 숫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된다라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공황장애랑 우울증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황장애가 오면 내 생활이 너무나 제약을 받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사회적인 관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회피 행동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피해야 될 때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너무나 좁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회피 행동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피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정말 회피 행동을 하면 공황이 오지 않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황이 자꾸만 우리가 공황장애가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몇 년 이상 또는 아주 오랜 기간, 거의 평생토록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성화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황장애가 원래 만성화가 잘 되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도
자꾸만 회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오히려 내가 지하철에서 한번 공항으로 호되게 당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내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면 조금씩 무뎌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 생기지는 않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에도, 한번 공항을 호되게 당하고 나면 자꾸 그런 기회를 본인이 피하는 회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항이 치료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 회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뭔가를 심하게 탁 당하고 나서 그거를 자꾸 피하면요, 머릿속에서는 그게 점점 더 공포로서 기억이 확장이 됩니다. 그거 그때 정말 힘들었지. 나 다시는 못할 거야. 정말 계속 피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만 덧붙여지고 공포가 더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피 행동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공항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회피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공항이 한 번도 안 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공항이라는 건 그런 상황에서는 꼭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피 행동이라는 건 한편의 불안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그만 자극에도 공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 행동이 좋을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제약은 제약대로 다 받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공항은 더 무섭게 인식되고, 그래서 점점 더 피하는 이런 상황 내에서 불안은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공항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피 행동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황장애 진단기준 저번에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황하고 공황장애가 다른 이유는 공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황이 오기 전에 내가 회피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는 항상 불안감이 내 마음에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회피 행동 자체가 공황장애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공황장애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회피 행동 말고 또 다른 행동들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죠. 주의 분산 행동을 말씀드렸었죠. 자꾸 주의를 분산시켜서 공황에 올 것 같은 그 순간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도 참 많이들 하시죠. 꼬집기도 있었고요. 내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상상,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자꾸만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그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 속으로 숫자를 센다든지, 또는 성경책 같은 거를,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항상 조그마한 성경책을 갖고 다니다가 뭔가 공황이 올 것 같은 순간이 되면 그것을 꺼내서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부적 같은 걸 갖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러세요.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조금 뒤면 괜찮아집니다. 이런 제 친필로 그런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써드렸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공황이 오려고 하면 그거를 꺼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공황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라고 상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은 이제 그것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냥 주의를 빨리 분산시키려는 이제 그러한 다른 용도로 이제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어귀를 읽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주의 분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공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까? 상당히 실제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공황이 올 것 같은데 이런 행동들을 하면 공황을 무난히 잘 넘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런 행동을 잘 이용하면 마치 공황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가령 성경책을 계속 갖고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 깜빡 집에 놓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성경책에 의지 안 했던 분들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난 이제 못 견디는데 라는 불안 때문에 뭔가 내가 대비를 안 했다라는 요소만으로 또 공황이 더 쉽게 오기도 합니다. 또 상상하는 거 어때요? 상상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상으로 자꾸 빠져들지 않고 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공황이 이전보다 더 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난 이제 공황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일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주의 분산 뭐랄까요? 그런 전략들, 내가 만들어 놓은 주의 분산을 하는 방법들이 일순간 안 되는 때가 오면, 그럴 때는 반드시 옵니다. 조금이라도 안 되는 때가 오면 바로 공황이 심해지거나 또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의 분산하는 행동은 확실히 한계가 있고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공황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많이들 하시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술을 드시는 겁니다. 공황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이 올 것 같을 때 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때 술을 드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불안할 때 술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술 드시면 도움 안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분명히 반발하시거든요. 술 먹었더니 괜찮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 경험을 이야기하시니까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공황장애를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술을 자꾸 먹게 되다가요, 술을 안 먹게 되면 술을 안 먹는 그 금단이라고 할까요? 그 요소 하나 때문에도 공황이 또 옵니다. 그래서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보다 100배는 더 위험하고 안 좋은 알코올 중독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의사가 뻔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공황장애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분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술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좀 마스터돼서 정말 공황이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술을 가능한 한 줄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공황을 극복하는 데 이롭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황이 오기 전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회피 행동.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주의를 분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물질을 이용하는 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설명드렸고요. 미신 같은 행동들도 많잖아요. 미신이라고 할까요? 강박적이라고 할까요? 막 손을 막 씻는다든지, 특정한 어떤 동작을 취한다든지, 아까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적으로 불경을 외우고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 자체는 사실은 공황장애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황이 안 오게 하는 게 공황장애 치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황장애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공황장애가 완치가 되는 병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공황장애가 완치가 되는 병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황장애는 완치가 되는 병입니까? 저는 공황장애는 완치가 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완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공황장애의 완치가 과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공황이 이제 내 인생에 한 번도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공황장애가 치료된다는 건 앞으로 공황이라는 게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황장애 완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 누구나,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구의 40%는 1년에 한 번 이상 공황을 경험한다라는 것. 누구나 공황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으로 보면 공황 한 번 느끼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년에 40%씩이니까 평생으로 보십시오. 뭐 10년 단위로만 해도 누구나 공황은 다 겪는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황장애 완치가 나는 이제 공황이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보통 사람과 나는 달라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치유의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공황장애 완치는 뭐냐? 공황장애가 없을 때 아까 얘기했던 회피 행동이라든지 미리 불안하다든지 자꾸만 그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게 없어지는 게 공황장애 치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공황이 왔을 때의 상태예요. 공황이 왔을 때 우리가 공황이 딱 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황이 왔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공황장애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황이라는 게 왔을 때 한 10분 정도 고생을 하면 지나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고생을 하고 나면 공황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데 또 영향이 없어요. 근데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공황이 딱 왔을 때 계속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한 정도가 요 정도 될까? 요 정도 되는 공황의 수준이 왔을 때도 스스로가 그거를 자꾸만 공포를 확장시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공황의 4가지 요소가 돌고 돌면서 폭주해서 점점 고통은 심해지고 그 시간도 10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훨씬 길어지고 또 공황이 흘러간 뒤에도 은근한 긴장감과 불안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 이게 이제 공황장애죠. 그래서 공황장애의 극복, 치료의 완치라는 개념은 일단 일상생활 중에 공황이 없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공황이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왔을 때 가장 짧게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황장애의 치료 목표이고 그것이 맞는 치료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부터 공황이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치료들은 다 잘못된 치료입니다. 그게 공황장애 치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알려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가끔 쥐와 공황장애를 비교합니다. 공황을 비교합니다. 쥐라는 게 뭐냐면 우리 다리에 쥐 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너무나 다리가 이렇게 경직되고 고통을 수반하는 다리에 쥐 나는 거 아시죠?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 많이 겪잖아요. 야, 정말 저도 다리에 쥐 나봤지만 처음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아무도 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자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인가 쥐가 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깼죠. 저는 그때 다리 진짜 마비돼서 내야 되는 병인 줄 알고 놀랐어요. 정말 공포. 그야말로 공황이 온 거죠. 그 순간에 자다 말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너무나 아프니까요. 그래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했죠. 중학교 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쥐라는 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남들도 다 이럴 수 있고 이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한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쥐가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내가 다리를 잘라낸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죠. 근데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아팠죠. 이렇게 느끼는 고통 자체는 똑같았지만
예전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정말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때와는 마음 상태는 달랐다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쥐라는 정보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쥐가 한번 왔다가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른다면 또 쥐가 올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쥐가 올 때마다 뭔가 잘못됐고 다리를 요번에는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항상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쥐가 이러이러한 거고 이거는 전혀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 쥐가 또 날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죠. 또 쥐가 왔을 때도 과도하게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하지 않겠죠. 쥐가 왔으면 주물러서 그냥 지나가면 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리에 쥐 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공황에 못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쥐 났다고 막 공포에 떨면서 응급실 오는 분들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공황을 이 가슴 근육에 생기는 쥐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공황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가슴 근육에 생기는 쥐라고 생각한다면 공포로 이어지지는 않죠. 큰일 났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공황장애가 완치된다는 건 고통이 공포로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면 그건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느끼는 반응에서 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공포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그 원리는 우리가 쥐 났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공황이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이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조금 뒤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100%의 확신, 100% 확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쥐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고 1%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공황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대부분 생각은 하세요. 근데 그게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10% 정도 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 10%가 커져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라는 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확신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황이 왔을 때도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의 치료라는 것은 공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또 공황이 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이것저것 대응법을 만들던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 목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생활 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황이 올 수는 있지만 와도 잘 흘러가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공황 올리면 와, 내가 잘 흘려보내줄게 라는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이 도달하시면요, 참 이상하게 공황 잘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공황 잘 안 와요. 공황아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막아내지, 공황아 오지 마라 하면 와요. 올 테면 와라 하면 안 와요. 그게 참 사실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의학적인 이야기, 또 목표, 현실적인 목표,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